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등급을 올려줄 디테일한 남자 정영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실제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2020 학년도 3월 그리고 고3 지구과학 1이고요. 시행된 게 2020년이죠. 그죠? 자, 일단은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구과학 1을 맨 처음 시작할 때 배우는 내용. 그렇죠? 음양측시법 가지고 결국 해저 수심의 지형도를 완성했던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한 여기에서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우리 판구조론의 판의 경계와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판구조론은 지구과학 1에서도 다루지만 사실 아주 폭넓게 다루는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막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교재상에서 약간 내용이 없다 그래도 판구조론은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 있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음양 측심 자료를 활용해서 해저 지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실험을 이렇게 하는 거죠. A 바다가 있고 B 바다가 있어요. 그 주변 바다, 아무튼 바다에서 옆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옆으로 가면서 간격을 똑같이 한 후 각 지점에서 수심을 측정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때 수심을 측정하는 방법이 음양 측심법이고요. 이렇게 그 원리를 얘기할 수가 있죠. 여기가 해수면이고 여기가 해저 밑바닥입니다. 이때 해수면 상에서 음파를 이렇게 발사시키면 이 음파가 해저에서 반사되어 돌아오죠. 됐죠? 자, 이 시간을 측정했을 때 그 시간을 t라고 한다면 요 t 값에다가 음파의 속도를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야 수심이 나와요. 그렇죠? 요게 일단 수심을 측정하는 방법. 자, 이때 만약에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 이 시간이 짧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은 수심이 얕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단은 해저 지형의 모습을 간단하게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다시피 숫자가 점점 작아집니다. 작아졌죠? 다시 커지네요. 무슨 얘기인가요? 수심이 점점 얕아집니다. 얕아집니다. 다시 이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 봅니다. 숫자가 갑자기 커지죠. 갑자기 깊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수심이 얘보다는 얕고 더 얕고 더 얕고 더 얕고. 되셨죠? 얘를 만약에 간단하게 그 지형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A 해역은 이렇게 대체로 수심이 얕아지다가 깊어지는 모습. B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엄청 깊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듯한 모습. 이런 모습이에요. 됐나요? 자, 이때 우리가 판의 경계 공부할 때 해구의 정의도 했죠. 해구는 해저 및 해저 깊은 골짜기 그리고 수능특강에서 수심이 6,000m 이상인 깊이라고 배웠습니다. 해구는 됐나요? 자, 그럼 볼게요. 가장 깊은 곳이 지금 여기에서 보입니다. 이 지점의 깊이가 얼마죠? 9.4 곱하기 1,500 한 후에 2로 나누면 그것이 나옵니다. 해보면 7050m. 그러니까 해구 주변입니다. 그죠? 해구. 여기를 지금 B 해역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B 해역. 그러니까 B 해역에 뭐가 있다? 해구가 있다라는 거.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요? 해령이 있다는 얘기죠. 자, 봅니다. 기억. A 해역에는 지금 해령이 있습니다. 해령은 뭐예요? 판과 판의 발산의 경계. 그렇기 때문에 기억 옳지 않고요. 니은 봅니다. B 해역에서 수심이 7,000m보다 깊은 지점이 있죠. 있죠. 구했습니다. 보이시죠? 됐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디귿. 판의 경계에서 해양 지각의 연령은 일단 배운 게 뭔가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 발산의 경계가 만들어집니다. 여기를 해령이라고 본다면 해령의 열곡에서 멀어짐에 따라 해양 지각의 나이가 증가합니다. 배웠죠? 해저 확장세력 증거.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디귿 옳지가 않습니다. A 해역에서 어려야죠. 그죠? B 해역에서 나이가 많아야 됩니다. 정답부에서 2번의 니은. 그러니까 1번 문제를 보면서 판 구조론도 정확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겠네 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됐죠? 자, 이제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도 대륙의 이동, 결국 대륙이 이동해 왔다. 대륙 분포의 변화 할 때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때 대륙 이동을 어떻게 알았죠? 이 자료에서 주는 거는 인도 대륙에 있던 암석들, 그 암석의 나이하고 그 암석 안에 기록된 고지자기 흔적들, 그때 당시 복각값을 알면 이 암석은
그때 당시 어느 위도에 있었어?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본 겁니다. 됐죠? 지금 현재 인도 대륙은 여기 있어요. 근데 이 현재 위치 안에 있는 인도 대륙 안에 과거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에 암석을 발견하고 이때 당시 암석 안에서의 복각값을 측정하면 그 복각을 토대로 이때 당시 인도 대륙이 여기 있었네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됐죠? 또한 인도 대륙 안에서 요 정도 나이를 먹은 그 암석을 찾아내고 그 암석 안의 복각을 우리가 구해내면 그때 당시 인도 대륙이 여기 있었네 안다고요. 됐죠? 그 지적의 복각을 통해서 자, 우리가 암석 안에 남아있는 그때 당시의 자기장 이걸 우리가 잔류자기라고 배웠습니다. 잔류자기를 가지고 결국 알아내는 거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기억. 지금 인도 대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재 이르는 과정에서 어때요? 유라시아 대륙에 접근하고 있죠. 결국 둘은 부딪힙니다. 현재 지금 여기에는 판과 판의 수렴형 경계, 특히나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형 경계가 있죠.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둘은 만난 겁니다. 그럼 판의 경계에서는 무슨 경계? 수렴형 경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 기억 맞았습니다. 판과 판이 가까워지는 과정. 됐고요. 자, 니은 인도 대륙의 이동 그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죠. 그래서 구합니다. 자, 시간분의 거리라고 했을 때 지금 A라고 하는 이 과정은 시간이 지금 얼마죠? 2800 만년 동안 요만큼을 간 거고요. 지금 B는 뭐예요? 2를 빼보면은 1600 만년인가요? 요 시간 동안에 이만큼이나 간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이 갔죠. 그럼 이때 이동 속도가 빨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니은 맞았습니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됐죠? 자, 디귿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인도 대륙에서 생성된 암석들의 복각은 그때 당시 위도에 해당하는 복각값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이동의 온 후에 또다시 만들어진 암석은 그때 당시 위도를 알려줄 수 있는 그때 당시의 복각을 갖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 위도에 따라서 이동에 따라서 각 시기에 만들어진 암석의 복각은 다른 겁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의 기억 니은. 사실 그게 이동 과정을 알아내는 원리예요. 예전에 만들어진 어떤 암석이 복각이 얼마인데 이 복각을 토대로 그때 당시 위도를 알아낸 거고 얘가 이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암석은 그때 당시 위도에 해당하는 복각값을 갖는다고요. 되죠? 자, 정답은 3번의 기억 니은이고요. 이제 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료 해석의 문제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플룸 구조론 할 때 배웠던 그 내용을 연상시켜서 푸는 거예요. 자, 일단 암석과는 지표를 둘러싸고 있는 지구 표면 둘러싸고 있는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는 개념, 그러니까 판과 관련된 개념이고요. 아래 연약권 있습니다. 연약권 같은 경우에는 판의 이동의 원동력이라고 우리가 판 구조론에서 배우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플룸 구조론까지 가는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거기 문제에서 기억을 보면은 0에서부터 150, 0에서부터 150km까지 여기까지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 요 깊이까지 보시나요? 이 깊이에 따른 온도의 증가율, 온도가 증가하는 정도는 자, 여기에서 쑥 들어갔을 때 이 지역의 온도는 1800도보다 높아요. 자, 여기 봅니다. 쑥 들어갔을 때 이 지역의 온도는 보다시피 1400도보다 낮아요. 그러니 어디에서 온도가 더 많이 증가한 거죠? 여기입니다. A.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기억 옳지 않다라는 거. 자, 니은 가의 하부에는 차가운 플룸이 있나요? 자, 여기 보니까 가가 여기 있고요. 차가운 플룸이 있다는 얘기는 무언가 차가운 물질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어떤가요? 주변보다 뜨거운 애가 있습니다. 주변보다 뜨거운 애가 있어요. 이 얘기는 주변보다 뜨거운 애가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뜨거운 플룸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영역. 그럼 차가운 플룸 어디? 여기 있는 겁니다. 있다면 이렇게 무언가 아래로 차가운 애가 들어가는 걸 상상하시면 돼요. 됐죠? 요것보다 깊은 곳에 결국 차가운 플룸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 과정을 만약에 그림으로 그린다면 요걸 조금 더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암석권이 있고 암석권이 들어가는 모습이 문제 나와 있는 거예요. 암석권이 있고 암석권이 들어가는 모습. 됐죠? 이게 아마도 우리가 배웠던 걸 활용해 보면 해양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이쪽에 해양판 또는 디륙판이 있어요. 이때 왼쪽에 있는 해양판의 밀도가 더 커가지고 이 해양판이 쑥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이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을 문제로 주고 있는 거예요. 되나요? 이때 이렇게 차가운 해양판이 아래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결국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어떤 특정 깊이가 되면 얘가 더 이상 못 가라앉고 여기에 계속 쌓여갑니다. 점점 쌓여가요. 충분히 밀도가 커지면 결국 이제 얘는 나중에 떨어지겠죠. 이게 뭐? 차가운 풀로. 됐죠? 해양판이 쑥 섭입한 후에 어떤 특정 깊이에서 머무릅니다. 근데 계속 해양판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해양판이 쌓여가요.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밀도가 커지겠죠. 밀도가 충분히 커진 애가 툭 떨어져서 가라앉는 거. 이게 차가운 풀로. 되시나요? 요런 데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니은 옳지가 않고요. 자, 디귿 봅니다. 나에서 섭입하는 해양판, 이렇게 섭입하고 있는 해양판 보이시나요? 이때 이 판을 얘가 뭐 한다고요? 잡아당긴다고요. 마치 커다란 추가 달려있는 것처럼 잡아당깁니다. 됐죠? 그걸 상상해보면 디귿은 맞는 문자. 정답 그래서 2번의 디귿. 우리 풀름 구조론의 기본 그 내용 보셔야 되고요. 자, 이제 4번 갑니다. 아마도 4번 문제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암기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약간은 어려웠을 수 있는 그런 내용.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게 요거잖아요. 우리 마그마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그마에는 첫 번째 현무 암질 마그마, 그 다음에 안산 암질 마그마, 그리고 유문 암질 마그마가 있습니다. 유문 암질 마그마, 다른 말로 화강 암질 마그마라고도 해요. 이때 얘네를 구분하는 기준은 SiO2의 함량 52%, 63% 기준으로 52 이하, 63 이상. 됐죠? 그리고 나서 막 뭐가 나오죠. 암석으로 따지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드는 암석들, 얘는 새카만 애들, 이쪽은 밝은색 애들. 됐나요? 여기 이제 화성암을 막 적는다면 화성암은 이렇게 적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드는 애들, 얘네 염기성 암성, 염기성암, 얘는 중성암, 여기는 산성암. 됐죠? 그런데 여기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도 각각 다시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산암과 힘성암으로. 됐죠? 여기 들어가는 게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고 이쪽이 반려암, 섬로암, 화강암이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화성암을 발견했는데 이 화성암이 일단 밝은색이면 얘네들 중 하나, 그리고 만약에 그 암석 안에 알갱이가 크면 심성암에 해당하는 화강암,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죠? 참고로 화산암은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이 아니라 지표로 흘러나와서 용암이 되어 굳은 거죠. 됐죠?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작다라는 특징, 세립질. 얘는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니까 입자의 크기가 크다라는 특징, 조립질 암석. 요게 대부분이고 이 안에 막 뭐가 적혀요. 뭐 유색 광물, 무색 광물, 원소, 뭐 카페 마그네슘, 뭐 낚시, 이렇게 기억나시죠? 뭐 감람석, 귀석 이런 것들, 먹이, 석영 이런 것들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는 마그마의 생성부와 관련된 그래프. 자, 깊이에 따른 지구 내부의 온도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보이시나요? 이때 각 깊이에서 물을 포함한 화강암이 녹는 온도 곡선은 이렇게. 그렇죠?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의 영역 곡선은 이렇게. 이때 화강암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깊이보다 더 깊은 곳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녹아요. 또는 이 조건에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화강암이 녹았으니 화강암질 마그마 또는 유문암질 마그마 이래도 돼요. 반면에 이 조건에서 갑자기 위로 올라오는 상황, 그러니까 압력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멘틀의 부분 용융으로 만들어지는 현무암질 마그마. 됐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열곡이라든가 그러니까 발사능 연계 해일형이라든가 해일형 또는 뭐 열점이라든가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는 이걸 말고도 안산함질 마그마의 생성도 공부하죠. 그렇죠? 같이 보셔야 되고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니까 설악산을 울산바위는 우리나라 중생대 때 만들어진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요게 암기가 필요한 제주도에 있는 암석들 대부분은 신생대 때 만들어진 현무암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현무암 말고도 다른 것도 있지만 대부분 현무암. 특히나 얘 현무암. 일단 이게 필요해요. 그럼 이제 볼게요. AA-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 마그마는 BB- 거쳐서 만들어진 마그마보다 SiO2 함량이 많나요? 요거 지금 화강암질, 유분암질 여기 있죠. SiO2 많습니다. 얘는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 거기 있는 거 맞는 설명 AA- 과정 예 보다시피 SiO2 많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니은 갑니다. 나를 형성한 마그마는 BB- 과정을 거쳐서 나라고 하는 거 지금 요거 화강암 어디? 화강암질 마그마가 생성되는 곳. 됐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건 니은 옳지 않고요. 디귿 암석을 이루는 광물 입자의 크기는 얘는 화강암입니다. 심성암이죠. 입자의 크기가 커요. 얘는 지금 화산암이죠. 입자의 크기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 다보다 큽니다. 정답 4번의 기억 디귿. 그러니까 여기는 마그마의 생성 관련된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됐죠? 또한 여기 나와 있는 화성암의 분류도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지질 명소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장 풀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는 됐죠? 하지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첫 번째 딱 보고 뭐예요? 얘는 위에 단면이 다각형, 여기서는 육각형이죠. 육각형 또는 오각형. 일단 여기 육각형 모양의 기둥을 갖고 있습니다. 육각 기둥이 있다는 얘기죠. 단면이 다각형인 그런 기둥. 얘 뭔가요? 기둥 모양의 전리, 주상전리. 주상전리가 왜 생기나요? 마그마가 지표로 흘러나오면 주변 환경이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 마그마 또는 용암이 급격히 냉각되고 그 과정에서 수축하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됐죠? 주상전리 주로 화산암에서 보입니다. 자, 나는 뭐예요? 물결 자국 보이죠? 물결 자국 얘는 연은입니다. 연은은 일반적으로 수심이 얕은 물 밑에서 그쵸? 물결의 영향으로 퇴적물이 물결 모양으로 쌓이는 거. 수심이 얕은 물 밑의 환경에서 주로 만들어지는 연은. 얘는 뭐죠? 무언가 쩍쩍 갈라진 모습. 위에 보이시나요? 얘 건열입니다. 건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점토질의 토양이 물에 덮여 있는 상황에서 건조한 기후 때문에 물이 날아가 버리면 결국 점토질의 토양이 대기에 노출되죠. 그러면서 점토끼리 달라붙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쩍쩍 갈라집니다. 됐죠? 점토질의 토양이 물에 덮여 있는 환경이었는데 건조한 환경이 되면서 물이 날아가요. 점토질 토양이 대기에 노출됩니다. 그러면서 갈라지는 거. 건열. 중요한 거 건조한 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됐죠? 가뭄이 둔 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가는 판상전리 아니죠? 가는 심성암 아니죠? 화산암 여기 가 됐고 그 다음에 3번 나는 횡압력을 받을 때 아니죠? 횡압력을 받을 때 만들어지는 건 주로 역단층이라든가 습곡 됐죠? 자, 4번 봅니다. 다는 수심이 깊은 곳 아니죠? 대기에 토양이 노출되었을 때 됐나요? 자, 5번 나와 다로부터 지층의 역전 유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만약에 어느 지역의 지층에서 연은이 이렇게 발견되었다. 요거는 역전. 만약 어느 지역의 지층에서 건열이 이렇게 발견되었다. 이거 역전. 됐죠? 정답 그래서 5번에 그 내용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우리 퇴적 구조에 2개 더 있죠. 사층리라든가 점이층리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전리에는
주상절리, 판상절리 같이 보셔야 되고. 자, 이제 6번 봅니다. 6번 같은 경우는 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고요. 나는 방사성 동위 원소 X의 붕괴 곡선입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가에서 지층의 생성 순서 그리고 지질학적 사건들을 먼저 연상할 수 있어야 돼요. 아마 그 해석이 어려우면 문제 자체가 안 풀립니다. 한번 해볼게요. 물론 팁이 될 수 있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얘가 지금 울퉁불퉁 무언가 선이 가고 있고 위에 돌 조각이 놓여 있죠. 얘를 우리는 부정합이라고 그래요. 부정합. 됐죠? 또한 여기 보니까 요 선 보이시나요? 선. 여기는 겹쳐져 있지만 요렇게 겹쳐진 게 아니라 가려진 거죠. 아무튼 먹힌 건데 이렇게 된 선, 요게 지금 단층선입니다. 무언가 양쪽이 움직인 모습. 자, 이제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 뚫고 지나갔죠. 근데 뚫고 지나가면서 요 선을 먹어버렸네요. 요게 지금 마그마가 지나간 과정. 이 과정에서 힌트가 될 수 있는 거. 여기 보니까 부정합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지금 단층 때문에 어긋났네요. 이걸 통해서 부정합이 먼저 그 다음에 단층. 됐죠? 또한 단층선을 얘 C가 덮어버렸네요. 단층이 먼저, C는 나중에. 됐나요? 이것도 가능하고. 또한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부정합이 있는데 이것도 마그마가 올라와서 만든 화성암이라고 본다면 여기 위쪽이 잘려 있죠. 여기 있는 D라고 하는 화성암 요거 위쪽 부분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D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 부정합, 이것도 같이 생성할 수 있어야 돼요. 상상 가능하게 되는. 자, 실제 과정 이제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아마도 일단 먼저 A라고 하는 층이 쌓여요. 그리고 나서 D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집니다. A가 있는 상태에서 뚫고 올라온 거죠. 그런데 A하고 D의 윗부분이 지금 부정합 있죠. 그래서 부정합 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위에 B가 쌓입니다. B. 됐죠? 자, 이제 그리고 툭 잘렸죠. 단층. 자, 그런데 단층의 종류도 아셔야 돼요. 그죠? 단층면을 기준으로 위쪽에는 상반이 올라갔습니다. 역단층. 됐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위를 C가 쭉. 됐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울퉁불퉁 보이고 위에 돌 조각이 있고 그 위에 뭔가 쌓였습니다. 그럼 얘 부정합일 확률이 높고 부정합 면이 만들어지고, 자, 그리고 나서 그 위층이 퇴적. 이렇게 볼 수 있죠. 됐나요? 일반적으로 물 밑에서 퇴적물이 쌓이니까.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X 같은 경우에는 절반이 될 때까지, 그 양이 처음 양의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0.5억 년이고, 문제 조건에서는 지금 C에 포함된 건 4분의 1 정도 나와 있습니다. 반감기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4분의 1이니까 반감기 2번 지났고,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16분의 1, 16분의 1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반감기가 4번. 그러면 얘 2번 지났습니다. 요거의 2배 1억. 4번입니다. 요거의 4배 2억. 됐죠? 그럼 여기다 나이를 적어보면 지금 처음에 적었던 C, 얘 나이 1억. 그 다음에 D, 얘 나이 2억.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갑니다. 기억. A는 D보다 먼저. A는 D보다 먼저. 맞았죠? 니은. B가 퇴적된 시기. 요 시기는 언제죠? 중생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시작 시기는 외워야 돼요. 5.4, 2.5, 0.66, 2억 5천만 년 전, 6,600만 년 전, 그 사이가 지금 여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대. 자, 중생대에 퇴적된 그 지역에 이때 시기에 멤어더가 번성하나요? 멤어더는 신생대에서도 뒤쪽 부분입니다. 신생대 사기. 그렇기 때문에 니 놓지 않고. 디귿. 이 지역은 현재까지 2회 융기했을까요? 융기 횟수는 부정합 면의 수에다가
지금 육지니까 2를 더합니다. 2를 더해요. 1. 그리고 앞에다 붙여야죠. 뭐라고? 최소. 그래서 최소 3회. 정답 그래서 1번의 기억. 자, 부정합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7번. 자, 7번 같은 경우는 판게아가 존재했던 시기. 고생대 말 모든 대륙이 뭉칩니다. 그래서 만든 게 판게아. 이 판게아는 중생대 초에도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트라이스기 말에 분리되죠. 그렇죠? 그런 내용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거고. 자, 학생 A 봅니다. 판게아는 고생대 말부터 중생대 초까지 존재했어. 맞았죠? 맞았습니다. 그래서 학생 A는 맞았고 B 갑니다. 자, 존재했던 시기에 육지에는 속시식물이 번성했어. 속시식물의 번성 시기는 신생대. 그래서 외워야 돼요. 양치식물 번성은 고생대, 거시식물이 중생대, 그 다음에 속시식물 신생대. 그때 각각 번성. 됐죠? 출현 시기는 약간 앞서요. 그것도 해야 되고. 자, 아무튼 거기 있는 거 이 학생 옳지 않고요. C 학생입니다. 바다에는 필석류가 번성했을까요? 이때 필석 이것도 공부해야 되죠. 우리 고생대를 캄, 오, 실, 대, 석, 패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삼엽충이라는 표준학과 필석, 갑주어, 푸줄리나 이렇게 공부를 해요. 이때 얘네 순서도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삼엽충은 처음부터 쭉 끝까지 살았던 아이들, 얘는 각각의 시대를 살았던 아이들. 그러니 고생대 말에 얘가 번성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얘가 번성했던 시기 뭐 오르덥스키 또는 실루리아기 이때 주로 번성. 됐죠? 정답 그래서 1번의 A. 그러니까 표준화석도 정확하게 구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참고로 선생님이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에서 종이 한 장으로 쭉 정리 한번 했었죠. 그걸 지금 붙이고 있는 친구들, 책상 앞에 붙이고 있는 친구들, 이 정도 문제야. 되셨죠? 자, 이제 그리고 이제 8번 갑니다. 자, 8번도 공부할 때 선생님이 그 원리까지 설명드렸고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심층순환의 모습을 알아냈는지 설명을 드렸고, 또한 이때 심층순환이 만들어질 때 그 원리라든가 각 지역에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이것도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이것도 해석했었죠. 수원 연문도. 자, 보겠습니다. 자, 대서양의 심층 순환을 주고 있고 적도에서 북반구 쪽, 이쪽은 남반구 쪽. 남반구 첫 끝에 뭐가 있나요? 남극 대륙 있죠. 남극 대륙의 주변 바다, 외델해 같은 경우는 일단 수온이 바닷물의 표준수준이 워낙 낮아요. 바닷물의 표준수준이 워낙 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겨울철이 되어 이 주변 바다가 얼어버리면 표층 염분값이 어때요? 염분값이 올라가면서 표층 해수의 밀도값이 충분히 커져요. 그 아이가 쑥 가라앉고 바닥 타고 쑥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남극 그리고 바닥 타고 가는 저충수. 남극 저충수. 자, 그러면 그린란드 주변 여기 북대서양 표층 해수는 일반적으로 염분값이 높은 바다예요. 그런데 겨울철에 수온이 뚝 떨어져 버리면 마찬가지 표층 해수의 밀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가라앉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남쪽으로 가는데 둘이 만났을 때 얘보다는 밀도가 작기 때문에 그 위를 타고 갑니다. 됐죠? 자, 남극 60도 S부근에서는 남극 죽충수가 형성되고 쭉 지나갑니다. 이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일단 기본적으로 밀도값. 밀도를 비교할 때 셋 중에서 남극 저충수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북대서양 심층수고 남극 그 다음이 중충수입니다. 요거 됐죠? 이게 필요합니다. 자, 여기는 수온 염분도 보다시피 수온이 감소하는 방향, 염분이 증가하는 방향, 그래서 밀도값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등 밀도선. 얘가 밀도가 제일 작고 그 다음 얘가 제일 큽니다. 그럼 얘가 뭐예요? C가 남극 저충수, 얘가 북대서양 심층수. 됐죠? 자, A는 남극 중충수. 기억 맞았고요. 자, B는 침강한 후 대체로 북쪽으로. B는 가라앉은 다음에 요거 얘네요, 얘.
얘는 가라앉은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남쪽으로 가죠. 됐죠? 니은 옳지 않습니다. 북대서양 심층수는 가라앉은 다음에 남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디귿, 남극 저층수는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수온과 염분이 낮나요? 볼게요. 자, 일단 수온은 낮죠. 여기에서 보다시피 수온은 낮죠. 염분값은 어때요? 낮죠. 그쵸? 하지만 밀도값은 크죠. 정답 그래서 3번의 기억 디귿. 됐고, 자 이제 9번 갑니다. 9번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는 않은 내용, 그죠? 특이나 공부할 때 했던 내용들. 허블의 분류 체계로 더 이상 분류가 잘 안 되는 애들, 특이한 애들, 특이나 세 가지 외웠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 나와 있는 세이퍼트 은하, 두 번째는 전파 은하, 세 번째는 퀘이사 이렇게. 또한 은하와 은하의 충돌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던 거죠. 자, 가 같은 경우가 세이퍼트 은하입니다. 세이퍼트 은하는 일반 은하들에 비해서 중심부의 밝기가 워낙 밝은 애. 됐죠? 워낙 밝아요. 세이퍼트 은하. 또한 얘 같은 경우는 넓은 방출선을 보인다는 특징. 넓은 방출선은 그 은하 안에서 고온의 가스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됐고, 얘는 뭔가요? 전파 은하. 여기 보니까 에너지를 발생하는 방출원이 있습니다. 핵 같은 애.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가늘하게 연결된 게 얘가 Z. 그리고 그 끝에 있는 얘 말단 부분이 로브. 전파 은하. 됐죠? 일단 전파 은하는 당연히 다른 은하보다 전파를 많이 방출합니다. 또한 X선도 많이 방출해요. X선을 방출한다. 다른 말로 뭐라고요? X선은 무언가 강한 자기장 안에 전자가 빠르게 움직일 때, 무언가에 의해서 강한 자기장도 있고 또한 무언가에서 전자가 빠르게 움직일 때, 그때 만들어집니다. 그때 방출되는 거. 되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특이은하는 일반적으로 전파 그리고 X선 방출 많이 해요. 왜? 그 안에 강한 애가 있기 때문에. 누구? 블랙홀. 거대한 블랙홀. 퀘이사도 마찬가지. 자, 보겠습니다. 기억. 가에는 나선팔이 관측되나요? 뭔가 팔 같은 거 보이시죠? 나선팔. 참고로 세이퍼트 은하. 그죠? 세이퍼트 은하. 대부분 나선 은하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봅니다. Z 보이죠? Z. 우리가 보는 방에 들어서 전파 은하는 Z가 보이는 모습도 있고요. 만약 내가 여기서 본다면 무언가 핵이 도드라진 동그란 모양 또는 핵이 도드라지는 그런 모양으로 볼 수 있어요. 됐죠? 보는 방향. 이렇게 보면 Z가 보이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무언가 핵이 뚜렷한 모습의 그런 전파원을 갖고 있는, 전파원을 갖는 그런 전파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디귿. 가와 나는 특이하다. 맞았죠? 정답 5번입니다. 다음 볼게요. 자, 이제 10번 문제. 그림가는 양성자 반응.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 됐죠? 자, 여기 보니까 양성자. 수소 원자 핵이죠. 수소 원자 핵. 자, 결국 이해됐습니다. 보니까 양성자 두 개를 갖고 있으니까 원자 번호 2번인 누구? 헬륨입니다. 원자 번호 2번. 됐죠? 얘네들 원자 번호 1번입니다. 질량수 1입니다. 얘는 원자 번호 2번에 질량수는 4. 이잖아요. 됐죠? 이때 얘는 실제로 수소 원자핵이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반응해서 뭘 만들죠? 보다시피 헬륨 원자핵 하나와 수소 원자핵 2개 만듭니다. 그래서 알짜 반응은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하나로 이렇게 변하는 거죠. 수소 핵융합 반응.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수소 핵융합. 자, 수소 핵융합 하면 일단 떠올려야 될 게 주계열성의 에너지원. 됐죠? 요거까지 같이 보셔야 되고. 자, 이제 이거 봅니다. 여기 보니까 얘는 뭔가요?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 중에서 안쪽에 대류핵, 바깥쪽에 복사층이면 질량이 태양의 질량의 2배 이상인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 만약에 질량이 태양 질량의 2배 이하인 주계열성이라고 한다면 안쪽에 중심 핵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복사층,
그리고 나서 대류층 이런 모습이죠. 됐죠? 자, 질량이 큰 주기활성, 얘는 질량이 작은 주기활성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때 질량이 큰 주기활성은 안쪽의 온도가 충분히 높을 수 있죠. 그러니 이 안에서는 양성자 반응보다 CNO 순환 반응 이게 더 우세할 수 있습니다. 얘도 수소 핵융합의 일종이죠. 됐죠? 수소 핵융합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PP 반응, 그러니까 양성자 반응. 두 번째 CNO 순환 반응. 자, 그 경계는 뭐예요? 그 경계는 중심부 온도가 1800만 K 이를 경계로 요거 이하면 얘가 우세, 이거 이상이면 얘가 우세 라는 거 보셔야죠. 그리고 요것도 모형 있죠. CNO 껴있고 수소 4개 들어가고 헬륨 하나 나오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기억봅니다. 기억은 헬륨 원자핵 맞았고요. 니은 나는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 됐죠? 그 다음에 디귿 나의 대류핵에서는 CNO 순환 반응이 가의 PP 반응보다 우세합니다. 됐나요? 정답부에서 3번의 기억 니은. 별의 내부 구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기활성의 내부 구조 두 가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거성으로 진화하는 과정의 내부 구조, 그 다음에 질량이 매우 큰 별, 그 별의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초거성 단계의 내부 구조. 그죠? 그 내용까지 보셔야 됩니다. 중간에 철이 있으면 초거성의 내부 구조, 나중에 빵 터지면 초신성 폭발, 그리고 결국 거기에는 블랙홀 또는 중성자별이 남는 그런 과정까지 보셔야 돼요. 자, 이제 그리고 나면은 11번입니다. 11번은 별의 물리량 관련된 거고요. 선생님이 요거는 그쵸, 우리 라이브 클래스도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절대 어렵지 않아요. 해볼게요. 일단 지구과학에서 별에서 계산식이 필요한 거는 몇 개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등급 나올 때라든가 지금 나와 있는 온도 관련되는 거. 자, 보면은 복사 에너지의 상대적인 세계가 가장 센 그 파장대, 여기를 람다 맥스라고 할 때, 그렇죠? 요거의 람다 맥스, 나의 람다 맥스라고 할 때 이 람다 맥스 값이라고 하는 건 별의 표면 온도의 반비례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식. 됐고. 자, 두 번째. 별의 표면에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되는 에너지는 시그마 t의 4승. 그렇죠? 그 다음에 별의 반지름을 r이라고 쓸 때 r, 별의 광도라고 하는 거. 자, 광도 값은 4파이 r의 제곱 시그마 t의 4승. 됐죠? 요 별의 광도입니다. 단위 시간당 별 전체 표면에서 나오는 에너지량, 광도. 이때 광도와 같이 공부해야 될 게 별의 절대 등급.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별, 광도가 큰 별. 이때 절대 등급 5등급 차가 난다. 밝기는 100배 밝기 차가 난다. 요게 식이에요. 그럼 이제 갑니다. 별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량. 기억 같은 경우에는 E는 시그마 t의 4승. 요걸로 풀란 얘기예요. 이때 여기를 봤더니 람다 맥스 값이 얘가 지금 가가 제일 짧죠. 그 다음이 태양이고 나가 제일 깁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는 표면 온도 비교했을 때 어떤 애가 제일 높아요? 가의 표면 온도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이 태양이고 그 다음이 나입니다. 별의 표면 온도. 지금 요 식까지 구한 거죠. 그랬죠? 구했고. 자, 그러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요 이 값을 비교할 때 지금 가하고 태양 중에 누가 많아요? 온도, 표면 온도가 높은 가가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맞았고요. 니은, 나는 파란색 별일까요? 자, 별의 표면 온도 관련되는 거 볼게요. 오, 비, 파인, 걸, 피스, 미, 분광형. 또한 색깔, 청색, 백색, 황색, 적색, 청백색, 황백색, 주황색.
이쪽이 고온, 이쪽이 저온. 됐나요? 여기에 뭐 색지수도 있고 기타 등등 있습니다.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자, 이때 여기서 묻고 있는 거는 나는 지금 뭐예요?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 낮으네. 근데 태양은 지금 G형 별입니다. G2형 별. 그러니 이쪽에 있는 청색 별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옳지 않은 거예요. 이제 디귿 갑니다. 자, 디귿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식을 쓰는 거고요. 볼게요. 요 식 쓰는 거고. 지금 나하고 가를 비교합니다. 자, 둘 중에서 어떤 애가 실제 밝아요? 나가 밝아요. 몇 배 밝아요? 100배 밝아요. 왜? 5등급 차니까. 숫자는 작고. 그러니 L은 4파이 R의 제곱 시그마 T의 4승일 때 지금 나가 요게 100배가 밝다고요. 됐죠? 100배가. 자, 문제에서는 그럼 반지 이름은 나가 가의 10배니 나가 가의 10배니 여기에다가 10을 집어넣어서 100배가 되는 거지. 요걸 묻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둘 중에서 나는 표면 온도가 낮아요. 요 값이 작아요. 요 값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100배가 되려면 요 값은 10배보다 커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1번의 기억입니다. 만약에 온도가 똑같으면 둘의 표면 온도 똑같으면 10배예요. 10배. 반지름 10배라서 광도 100배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표면 온도가 지금 다르죠. 그렇죠? 지금 나가 표면 온도가 낮아요. 가보다. 그런데 100배려면 요거는 10배보다 커야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답 1번의 기억이었고요. 이제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12번. 자, 그림은 HR도에서 별, 가, 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HR도. 일단 HR도 엄청 중요하고요. 그렇죠? 또한 HR도 상에 보이는 주계열성끼리 비교도 중요합니다. 자, 일단 여기 보다시피 이쪽이 고온, 이쪽이 저온. 표면 온도. 자, 이제 그리고 이쪽이 절대 등급. 절대 등급. 그러니까 다른 말로 광도, 밝기. 숫자가 작은 애가 뭐라고요? 밝은 애입니다. 광도가 증가하는 이쪽은 표면 온도가 이쪽으로 할수록 증가하는 고온, 저온. 어두운 애, 밝은 애. 이때 일반적으로 별들은 표면 온도가 낮은 애가 어두울 거고 표면 온도가 높은 애일수록 밝겠죠.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찍힌다고 했었죠. 얘가 바로 주된 계열의 별들, 주계열성. 얘는 뭔가요? 표면 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밝습니다. 왜요? 커서, 거성. 얘는 뭔가요? 표면 온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요. 왜요? 작아서, 외성. 특히나 백색 외성 우리가 배웠죠. 됐죠? 이리 올 수 있는. 자, 이제 그리고 주계열성끼리 비교할 때, 주계열성끼리 비교했을 때는 왼쪽 상단에 있는 주계열성, 그러니까 가하고 라 중에 가가 일단 질량이 더 커요. 질량이 더 크니까 안쪽 내부의 온도도 더 높아요. 내부의 온도가 더 높으니까 당연히 표면의 온도 높아요. 또한 질량 큰 애가 일단 반지름 큽니다. 크기도 커요. 그러니 이 이유로 광도가 큽니다. 하지만 안쪽의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진화 속도가 빠르죠. 진화 속도가 빨라서 금방 죽어요. 수명은 짧다라는 거. 되셨죠? 자, 이제 얘네끼리 비교했을 때 이쪽으로 갈수록 어떤 애? 반지름이 크네. 반지름이 크네. 이쪽으로 갈수록 어떤 애? 밀도가 크네. 밀도가 크네. 됐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게 HR도 분석할 때 필요한 것들. 자, 기억 봅니다. 별의 평균 밀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가가 나보다 어때요? 가가 나보다 커요. 그렇죠? 큽니다. 보다시피 백색 외성의 밀도가 크고 그 다음 주계열성, 그 다음에 거성. 거성보다 주계열성의 밀도가 커요. 기억 맞았고. 자, 그 다음에 니은 봅니다. 다는 초신성 폭발. 다 초신성이 만약 뻥 폭발하면 거기 남는 건 뭐예요?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죠. 다는 뭐라고요? 다는 지금 백색요성. 백색요성 이렇게 만들어지죠. 성운이 뭉쳐서 결국 원시별 되고 이 원시별이 결국 주계열성 됩니다. 그렇죠?
근데 주기활성의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이 다 끝나면 결국 그때 만들어진 헬륨액이 수축해요. 그죠? 이때 헬륨액 주변에 수소가 연소합니다. 핵융합. 그래서 갑자기 별이 커지죠. 거성으로 진화하는 과정. 결국 그 안에서 헬륨을 수축하고 결국 헬륨핵 융합이 일어나요. 그렇죠? 또한 그 헬륨핵 융합으로 만들어진 탄소 나중에 다시 수축합니다. 탄소가 수축해요. 탄소의 수축. 근데 질량이 크지 않은 별들은 태양 같은 별들은 탄소액이 수축해도 결국 탄소핵 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 결국 별은 불안정해지고 커졌다 작았다 반복합니다. 맥동맥왕성. 그리고 이제 겉부분 전부 다 도망가 버리죠. 행성장성운. 안에 남은 탄소액 엄청 높아요. 걔가 이제 보이면 백색 외성. 됐죠? 백색 외성. 그러니 초신성 폭발로 백색 외성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초신성 빵 터지면 폭발하면 거기 남는 거 뭐라고요?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 됐죠? 니은 옳지 않고 디귿. 수명은 가가 라보다 짧다. 가가 라보다 짧아요. 됐죠? 정답 그래서 4번의 기억 디귿. 중요합니다. 별의 진화. 공부하실 때는 태양 정도 질량을 갖는 별의 진화 공부하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질량이 매우 큰 별의 진화.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은 요거 볼게요. 13번. 자, 여기에서는 어느 날 우리나라를 통과한 온대저기압. 온대저기압의 이동 경로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는 왼쪽에서 처음에 여기 있던 애가 12시 여기 그 다음 24시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됐죠? 그리고 그 시간에 따른 A일지 B일지 모르겠으나 풍향의 변화. 자, 풍향의 변화 보니까 일단은 대략 동풍계열의 바람, 요 사이면 여기는 남동풍계열 바람, 요 사이면은 남서풍계열 바람, 요 사이면은 결국 북서풍계열 바람 이렇게 변했네요. 그렇죠? 이걸 만약 그려보면 이런 거죠. 사람 있을 때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면 처음에 동풍계열 바람에서 남동풍이 불었다가 처음 자 이제 그리고 나서는 남서풍계열로 변했다가 그리고 북서풍계열로 변합니다. 풍향의 변화 이랬던 애가 이렇게 갔죠. 갔죠? 그리고 이렇게 갑니다. 바람의 변화 방향이 이렇게 돌죠. 요거 무슨 방향? 시계 방향. 돌려보세요. 시계. 배 보일 뻔. 아무튼 요거 시계. 되나요? 시계. 지금 바람의 변화가 시계 방향으로 변했고 우리가 공부할 때 들었던 그 풍향들 익숙하죠? 남동, 남서, 북서 익숙하죠? 일단 생각하고 자 이때 이런 방향의 변화를 보려면 이래야 됩니다. 저기압의 중심이 지나갈 때 중심을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지역과 남쪽에 있는 지역에서의 풍향의 변화. 저기압 여기 있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처음에 불어요. 저기압 이만큼 왔습니다. 바람은 저기압 쪽으로 불어 들어가겠죠. 저기압 갔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가겠죠. 저기압의 중심이 있고 중심의 이동 방향보다 이동하는 저기압의 중심보다 북쪽에 있는 관측자 얘는 남쪽이죠. 저기압 중심의 이동 경로의 그 위치를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애 얘는 처음에 바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 불죠. 무슨 방향? 봅니다. 이렇게 도는 게 뭐라고요? 시계 방향. 얘는 뭔가요? 그겁니다. 요거 시계 반대 방향. 근데 아까 그 문제는 뭐예요? 시계 방향. 그러니 저기압 중심이 지나가는 경로보다 어디? 남쪽에 있었던 지역. 그죠? 남쪽에. 그럼 뭐예요? 얘입니다. 얘. B. 저기압이 이동해가는 과정에서 남쪽에 있었던 애. B.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일단은 니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관측자가 있고요. 저기압이 있는데 온난전선, 한랭전선을 동반한 온대저기압이 편서풍을 타고 편서풍에서 이동해가는 과정에서 처음 이 지역은 온난전선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남동풍이 시간이 지나서
두 전선 사이 있게 되죠. 이때 남서풍이 시간이 지나 한랭전 지나갔죠. 북서풍이 이렇게도 공부할 수 있어요. 온난전선 앞, 두 전선 사이, 한랭전선 통과 후. 됐죠? 이렇게 볼 수 있는 풍향. 자, 기억봅니다. 가에서 온대저 갭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이동이 갔죠. 편서풍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편서풍 때문에. 니은 옳지 않고. 자, 나를 관측한 지역, 이 지역에서는 12시 이전에 소나기가 내렸을까요? 소나기는 어디에 주로 내려요? 한랭전선 뒤에. 그러니까 한랭전선 통과한 후에.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요때 시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12시 이후에. 됐나요? 정답표에서 1번의 기억. 온대저압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 자, 다음 이제 14번. 그림가는 우리나라의 계절별 길이 변화 주고 있고 아열대 기후 지역의 경계 변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의 시작은 지구 온난화가 시작이겠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영향받고 있어요.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지고. 그렇죠? 자, 이제 문제에서는 가에서 여름의 길이 변화는 겨울의 길이 변화, 아니 봄의 길이 변화보다 크다. 요거는 그려봐야죠. 그려봅니다. 지금 경계 처음에는 여름이 요만큼의 길이 갑니다. 처음에는 요만큼의 길이었는데 시간 지나서 여름이 요만큼과 요만큼이 늘었네요. 그쵸? 여름이 요거 더하기 요거만큼 늘었습니다. 봄은요? 봄 갑니다. 봄은 처음에 이랬는데 요만큼이 사라졌습니다. 또 여기도 있죠. 봄은 여기입니다. 여기. 봄 요만큼이 늘었죠. 그러니까 봄은 요만큼은 사라지고 요만큼은 늘었어요. 이 값은 당연히 여름이 증가한 것보다 그 변화가 크진 않죠. 그 값이. 그렇기 때문에 기억만 했습니다. 요거는 왼쪽에 있는 변화를 보고 푸는 문제. 나에서 아열대 기후 지역의 확장은 어느 쪽에서 뚜렷한가요? 이렇게 아열대 지역이 있었는데 시간 지나 아열대 지역이 이렇게까지 늘어납니다. 어디서 많이 뻗어난 거죠? 해안 쪽이죠. 내륙 쪽보다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맞았고요.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작물의 재배와 가능 지역은 결국 어때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서만 자랐던 작물들이 이제 여기 요런 데서도 자랄 수 있는 거니까. 복상하는 겁니다. 정답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자, 다음 이제 15번 볼게요. 정체전선. 우리나라 장마전선 생각해도 되죠. 정체전선. 자, 일단은 여기에서 정체전선 어디 있을까요? 구름대보다는 남쪽에. 그렇죠? 왜죠? 우리나라가 있다라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정체전선 장마전선은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과 틈입니다. 둘의 세력이 엇비슷해서 우리나라 경기를 싸우는 거죠. 이렇게 경기를 싸우는 거예요. 이때 찬에는 나는 남하하고 싶어. 따뜻한 애 나는 북상하고 싶어. 라는 상황에서 둘이 만나면 따뜻한 애가 차가운 애를 타고 올라가면서 여기 구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아래 비가 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선에 어디 북쪽에 주로 구름 생기고 그 구름에서 막 비가 오는 겁니다. 됐죠? 이런 모습.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자, 가시광선 영상으로 촬영한 걸까요? 우리 인공위성에서 만든 영상, 가시광선 영상과 적외선 영상 배웠죠. 네, 가시광선 영상은 하늘에 태양이 있고 그 태양빛이 구름에서 반사된 걸 촬영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시광선 영상은 낮에만 영상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조건에서는 자정이니까 가시광선 영상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기억 옳지 않고. 니은 A 지역에서는 어떤 바람? 대체로 바람이 이렇게 오겠죠. 북풍 계열. 그래서 니은 옳지 않습니다. 자, 정체전선은 이렇게 있겠네요. 여기든가요? 이렇게. 무슨 방향? 북동 남서 방향. 이렇게.
정답에서 2번의 디귿. 자, 이제 그리고 16번 갑니다. 16번 같은 경우에는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연안용승 나왔습니다. 참고로 선생님이 수업할 때는 요거 이쪽에 수온 분포도 막 준 적 있죠? 그죠? 자, 연안용승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우리나라. 그리고 남풍이 불면 이렇게 남풍이 불면 우리나라는 북반구죠. 북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 발생합니다. 물이 이렇게 이동해 가요. 이동합니다. 됐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물이 부족해지겠죠. 그러니 그 부족한 물을 메꾸려고 깊은 데서 물이 올라와요. 이게 용승이고 지금 연안이죠. 그래서 연안용승입니다. 이때 연안용승에서 올라온 물은 깊은 데 있던 물이었으니까 일단은 차가운 물. 그러니 연안용승 발생하면은 이 지역의 표층의 수온은 떨어져요. 됐죠? 바람이 강할수록 용승은 강해지겠죠. 봅니다. 여기 보니까 24일 있고요. 25일, 26일 있는데 24일에 표층수온 25일, 26일 뚝 떨어집니다. 27일 엄청나네요. 그러면 두 날 중에 언제 연안 용승이 강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둘째는 요때. 이때 더 강한 거죠. 자, 보겠습니다. 연안 용승은 24일보다 26일에 활발하였다. 맞았고, 연안 용승이 일어나는 기간에는 북풍결 바람? 아니죠. 지금 남풍결 바람. 남풍. 만약 북풍결 바람이면은 물이 이렇게 쏠려가겠죠? 그럼 물이 쌓여가겠죠? 그럼 그 물은 가라앉습니다. 침강이 발생할 수 있는 동해안의 경우. 됐죠? 이런 거 볼 수가 있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디귿. 표층에서의 용존 산소량, 그러니까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량은 수온이 낮을 때 많아요. 찬물의 기체가 잘 나오니까. 그러면 24일보다 26일에 수온이 낮으니까 더 많이 녹아 있겠죠. 정답 그래서 4번의 기억 디귿. 됐나요? 참고로 용승과 관련해서는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도 공부하셔야 돼요. 어떻게 공부했냐면 이렇게 해수면이고 용승이 발생하는 지역은 수온 약층이 이렇게 들려 올려져요. 이 선이 수온 약층일 때 수온 약층이 반대로 겠네요. 수온 약층이 이렇게 들려 올려져요. 수온 약층. 됐죠? 요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용승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수온 약층은 들려 올려집니다. 요것도 또한 만약에 더 정확하게 자면 용승이 있으니 해수면의 경사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물이 부족해서 낮은 이렇게 되나요? 수온 약층은 얘랑 반대 모습. 중요합니다. 요거. 자, 아무튼 이런 내용까지 복습을 하셔야 되고, 자, 이제 그리고 나서는 다음 문제. 이거 볼게요. 17번. 17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학년 때부터 배웠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바다의 층산 구조를 우리가 세 개로 구분하잖아요. 일단 기본적인 모습은 여기가 표층, 점점 깊어짐에 따라 일단 표층에서부터 어느 깊이까지는 대체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나서 온도가 떨어지죠. 그리고 온도가 다시 일정하게 됩니다. 변화가 거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층을 이렇게 세 개로 쪼개요. 호원압층, 소온약층, 심해층. 됐죠? 호원압층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물을 섞어주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한. 그래서 바람이 강한 지역에서 호원압층이 두꺼워요. 저위도와 중위도 중에 중위도가 두껍죠.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 중에 겨울에 두꺼워요. 호원압층. 소온약층은 안정한 층. 소온약층에서 아래쪽에 있는 물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여기는 밀도가 큰 물, 여기는 밀도가 작은 물. 그러니 위아래 방향에 혼합이 잘 안 생깁니다. 아래 심해층. 그렇죠? 자, 결국 소온약층은 안정한 층이고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물질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효과. 그리고 이 그래프가 만약에 중위도면 저위도는 표층소는 높은 곳에서 출발, 혼합층은 얇고 소온약층, 심해층 이렇게
그렇죠?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표충선이 더 낮고 이렇게 쑥 됐죠? 자, 요걸 만약에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 차원에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적도, 고위도 쪽, 고위도 쪽. 혼합층이 여기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혼합층, 혼합층, 혼합층. 얇죠, 두껍죠. 바람 약하고 강하기 때문에. 그 아래 여기 수온 약층, 이 아래 심해층. 됐죠? 자, 기억 봅니다. 적도 지역은 30도 N 지역보다 바람이 강한가요? 적도 지역은 30도 N 지역보다 바람이 약해요. 그래서 혼합층이 얇은 모습, 기억 옳지 않고. B층은 수온 약층은 안정한 층이고요. 결국 A와 C층 사이의 물질 에너지 교환 억제합니다. 니 맞았고. 자, H 요 구간에서 기표에 따른 수온의 변화, 정도, 변화율은 볼게요. 일단 위도로는 30도 N 여기하고 그리고 적도 좋습니다. 수온 약층에서는 여기 온도가 계속 감소하고 있겠죠. 감소.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온도가 거의 일정하겠죠. 심해층이니까.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수온의 변화율은 여기에서 더 큽니다. 정답 4번의 니은 디귿. 자, 이제 그리고 나서는 18번 볼게요. 18번 같은 경우에는 그림 가는 어느 해 9월 6일부터 16일 15시부터 8일 9시까지 지금 태풍이 이동한 경로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관측한 기압과 그리고 풍속의 변화. 일단 태풍이 관측 자료가 이때부터 요때까지, 그러면 요때부터 지금 태풍이 여기까지 갈 때 이 과정에서의 기압과 풍속의 변화죠. 어디에서? 서울에서. 이때 태풍의 중심이 서울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서울 지역은 일단 태풍이 가까워지니까 관측하는 기압값이 떨어져야 돼요. 강력한 저기압이 나한테 접근하니까 결국 서울에서는 기압값이 떨어지다가 태풍의 중심이 멀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서울은 기압값이 회복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바로 찾아야겠죠. 기압값이 떨어지다가 올라간다. 무조건 얘는 기압. 일단 어찌됐건 기압값부터 먼저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태풍의 중심이 서울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풍속이 점점 빨라집니다. 우리 지역에 바람이 세지는 거죠. 그리고 태풍의 중심이 나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이 시기에 풍속이 최대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태풍이 지나가면서 풍속 떨어집니다. 됐죠? 자, 이 자료 통해서 우리 지역, 서울은 태풍의 눈이 우리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네. 요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태풍의 눈이 우리 지역을 지나간 그런 상황이면 그래프가 바뀝니다. 이렇게. 자, 기압값은 이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태풍의 중심이 우리 지역에 위치한 시간이 이 시간대겠죠. 그죠? 그러니 풍속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 보여야 됩니다. 태풍의 중심이 그 지역을 지나간 그런 모습. 태풍의 중심이 그 지역 주변을, 그러니까 이 지역 주변을, 이 지역을 지나가지 않고 그럴 때 모습. 태풍의 중심이 서울을 지나가진 않았죠. 그렇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A는 기압입니다. B가 풍속이고 기억 옳지 않습니다. 자, 6일 21시부터 7일 9시에 제주에서의 풍향. 제주도는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죠. 태풍이 지나갈 때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지역은 위험반원이죠. 이때 이 지역은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해요 라고 외운 적 있죠. 또는 이렇게 태풍이 지나간다. 그 얘기는 태풍의 위치가 여기였다가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때 처음 이 지역은 바람이 태풍 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은 태풍 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 태풍 쪽으로 이렇게 분다고요. 풍향의 변화 이렇게 됩니다. 무슨 방향? 도는 방향? 시계 방향. 됐죠? 그러니 니은 맞았고요. 자, 7일 15시에 서울은 태풍의 눈에 위치하지 않았습니다. 태풍의 눈에 위치했다면 아마 바람은 이렇게까지 강하지 않았겠죠. 됐나요? 정답 2번의 니은.
자, 이제 그리고 나면은 19번입니다. 이거 볼게요. 자, 19번 같은 경우에는 외계 행성을 찾는 방법. 그 방법 중에서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시선 속도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도플러 효과. 두 번째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이용하는 방법. 이런 간접적인 방법도 있고 어렵긴 하지만 직접적인 탐사 방법도 있고 라고 배웠습니다. 직접적인 탐사 방법을 쓰려면 일단 중심별이 있고 행성이 돌고 있을 때 일단 중심별을 가려야 돼요. 뭘로? 코로나 그래프. 그리고 얘를 관측합니다. 어떻게? 적외선을 관측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적외선 관측. 요거 했었던 거고. 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를 종합해야 되니까 원리까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중심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레를 돌고 있는 행성이 있대요. 이때 둘은 공통 질량 중심을 같이 돕니다. 같이. 얘가 한 바퀴 돌 때 행성도 한 바퀴 돌아요. 됐죠? 지구의 관측자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일단 얘는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별은 보이죠. 자, 별이 이 위치에서 이동하는 순간과 이 위치에서 이동하는 순간에는 이 별이 나에게 접근하거나 멀어지지 않기 때문에 편의가 안 나타나지만 이 두 순간 제외하면 이 과정에서 별이 나한테 접근합니다. 그래서 별빛의 파장이 짧아지는 청색 편의가. 반면에 이 과정에서는 멀어지죠. 그래서 이때는 별빛의 파장이 길어지는 적색 편의가 나타나요. 됐나요? 요게. 자, 식현상은 이런 거죠. 이렇게 중심별이 있고 이 별을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을 때 행성이 별을 가리기 직전까지는 별의 밝기를 1로 봤을 때 이 별이 원래 밝기로 계속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이 외계 행성이 별을 가리는 순간부터 별의 밝기가 어두워집니다. 가려진 만큼 쏙 다 들어가면 그때 밝기가 이렇게 가장 어두워지겠죠. 그리고 이제 앞을 지나가는 과정에서는 똑같은 면적을 가리고 있으니까 밝기의 크게 변화가 없다가 이제 빠져나온 순간부터는 이제 덜 가려지니까 밝기가 회복되고 쏙 다 빠져나오면 이 순간에 이 별은 원래 밝기로 보이는 거예요. 가사겠죠? 원래 밝기로 보이는 겁니다. 됐나요? 자, 원래 밝기로. 자, 이제 이 외계 행성이 별의 뒤를 갈 때는 밝기 변화가 없다가 다시 앞을 지나가려고 할 때 이 순간부터 다시 이런 게 반복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 이 순간부터 이 순간까지가 지금 별의 공전주기. 별의 행성의 공전주기. 됐죠? 행성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 행성의 공전주기.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 공전주기. 근데 이 주기랑 별이 도는 주기랑 똑같아요. 도는 주기가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볼게요. 지금 여기 넘어와서 여기 옮겨보면은 지금 문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A죠. A입니다. 이때 이 A 값. A 기간은 행성의 공전주기에 해당한다. 맞았네요. 공전주기. 됐고, 니은 행성의 반지름이 2배가 되면 요거 지금 B값은 얘입니다. 요거 B값. 어두워지는 요 감소량이 2배가 될까요? 2배가 아니라 2의 제곱배인 4배가 됩니다. 이유는 요만큼 크기일 때 가리는 면적보다 반지름 2배가 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면적은 몇 배? 면적은 4배가 됩니다. 4배. 그러니 요게 4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 옳지 않고. 자, C기간의 중심별이 스펙트럼 C기간이면은 C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요때부터 지금 C는 요때까지 요 기간 동안에 중심별의 스펙트럼을 관측하면은 요 기간은 뭐냐면 지금 쏙 다 빠져나온 상태에서 지금 별의 뒤쪽을 지나 앞쪽으로 올 때까지겠죠.
식현상이 끝나고 얘는 지금 관측자에게 지금 멀어지는 과정. 여기에 표현하면 요 순간이에요. 별은 여기 있고 행성은 여기 있어서 식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이렇게 비껴나면서 이제 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별이 이렇게 넘으면서. 됐죠? 이때 행성은 나에게서 결국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는 과정일 거고, 별은 뭐예요? 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과정이 될 테니 결국 청색 편이가 먼저 나타나겠죠. 됐나요? 별이 가까워지고 나중에 멀어지니까. 이 기간 동안에 정답별에서 1번의 기억입니다. 자, 이 내용도 마찬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기본적인 개념을 두 개를 조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 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 20번. 자, 20번 같은 경우는 빅뱅 우주론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대폭발 우주론 관련된 내용 두 가지를 알고 풀어야 됩니다. 자, 빅뱅 우주론 요거죠. 초창기에 처음에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 얘가 뻥 터져요. 빅뱅, 뻥 터집니다. 됐죠? 자, 이제 그리고 그와 함께 시간과 공간이 생겨났고 그 공간은 점점 커져갑니다. 됐죠? 빛의 속도로 커져갑니다. 광속으로 커져요. 그러면서 지금 우주는 이렇게 공간이 커져가는 과정에서 밀도 값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표면도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현재 이르렀다. 됐죠? 이게 빅뱅 우주론의 기본입니다. 이때 증거가 뭐예요?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인 증거. 첫 번째,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 두 번째, 수소하고 헬륨이라고 하는 애의 질량비. 됐죠? 얘가 결정적인 증거. 요건 약 3대1. 됐죠?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주 배경 복사 때문에 빅뱅 우주론은 결국 벽에 부딪혀요. 한계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 요거로 인한 한계점. 우주의 무슨 문제? 지평선 문제. 자, 요걸 해결해야 돼요. 이것 말고도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한계점. 우주의 평탄성 문제. 그 다음에 하나 더. 자기 홀국 문제. 이렇게 세 가지 한계점에 도달해요. 얘 셋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런데 얘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게 있죠. 요게 뭔가요? 요게 급행창 이론. 급행창 이론.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 이론. 얘를 가지고 세 개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요거예요. 됐죠? 자, 빅뱅 우주론 이렇게 설명합니다. 빅뱅, 뻥 터짐이 있은 후에 공간 생겨났고 이 공간은 빛의 속도로 커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요 정도까지 커졌대요. 자, 시간 지나서 커집니다. 그래서 요만큼 커졌대요. 이건 빅뱅 우주론의 모습. 그런데 요걸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게 세 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급행창 우주론 등장합니다. 무엇인가니? 초창기에 사실은 요만큼의 크기밖에 안 됐어. 그리고 갑자기 훅 커져서 요만큼 커졌대. 이렇게 급행창의 시기가 있었다고 가정하는 거죠. 이때 급행창할 때 이때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어갑니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팽창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죠?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기억. 급팽창이 일어날 때 우주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였다. 그쵸? 지금 그림에서. 그래서 기억 맞았고, 만약에 순수하게 이것만 보자면 일단은 여기에서 이렇게 커질 때 빛의 속도로 커진 거면 얘가 이렇게 커진 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커진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니은. 급팽창 전에는 우주의 크기가 보다시피 우주의 크기가 우주 지평선의 크기보다 작았던 상황. 됐죠? 그래서 거기는 건 니은 맞았고요.
디귿.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균일하게 관측되는 거. 요게 지금 지평선의 문제. 얘를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정답은 5번인데요. 우주 지평선과 관련되는 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수능 특강과 개념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디귿 관련되는 거 이거죠. 여기 지금 관측자가 있습니다. 우주의 나이 우리가 알기로는 138억이라고 보이는 거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끝까지의 거리, 우주 지평선, 이게 138억 광년입니다. 됐죠? 이때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전역에서 모든 방향으로 빛이 관측되고 있는데, 이때 여기에서 방출되는 빛과 여기에서 방출돼서 지구에 도달한 이 빛의 정보가 똑같아요. 그런데 빅뱅 우주론은 이걸 설명 못합니다. 결정적인 증거이긴 하나 똑같다는 건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출발한 빛이 나한테 오는 데까지 138억 년 걸려요. 여기에서 출발한 빛이 여기까지 가려면 얼마 걸려요? 요거의 2배 걸려요. 여기에 있던 빛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여기까지 가서 그 정보를 줘야 똑같을 수 있는 건데 여기 있던 빛이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보다 우주의 나이가 작아요. 그런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설명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얘보다 처음에 우주는 작았어. 그리고 이 작을 때 정보를 막 교환했던 거야. 근데 확 커져 버렸네. 그러니 얘네들끼리도 정보가 같을 수밖에 없어.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어. 그런 내용입니다. 좀 어렵긴 하죠. 자, 아무튼 정답은 5번의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를 토대로 다시 한번 이제 3월 학평의 의미를 되새겨 보자면, 보다시피 학평이라고 하는 거 우리 또 학평 또 있죠. 그리고 목평, 수능이라고 하는 거, 얘네는 지구과학 1 전체를 대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또한 각 단원들끼리 연결되어서 하나로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1 전체의 내용을 정확히 다 이해하고 그걸 전부 다 머릿속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 기본 개념에 대한 정확한 학습과 또한 반복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은 연계교재, 연계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계교재에서 약간의 변형들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기출문제는 여러분이 수능을 치기 전에 이 정도 수준으로 공부해야 돼 라는 정보를 주는 겁니다. 출제 경향까지 두시나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는 우리 총평에서 마지막에 했던 거 플러스 알파 필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공부해서는 찾기 어려운 그런 내용까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선생님의 강의를 활용하시면 도움 될 거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정말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고생을, 그리고 조금 힘든 시기를 우리가 어찌됐건 이겨내야 돼요. 우리가 개학하는 그 순간까지, 학교에 등교하는 그 순간까지 조금 더 힘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응원할게요. 자, 고생하셨고, 선생님은 여러분들 다음 강좌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강좌들에서 뵐게요.